저희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은 HCl 분자가 있다. 그러면은 얘가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잖아. 그래서 이 두 원자 사이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그 포텐셜 에너지는 스프링으로 매달려 있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의 모양이 이제 그려지고. 근데 이 모양의 포텐셜 에너지 커브는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어. 뭘 설명하지 못하냐면은 이 분자가 결합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지를 못해. 결합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합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살짝 바꿔줘야 돼요. 이쪽 부분을 이렇게 열려 있게 그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열어줘야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는 것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합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보다 작은 에너지에서는 분자가 그냥 통상적으로 진동 운동을 해. 그러나 이거보다 에너지가 높게 되면은 얘가 포텐셜 에너지 따라가지고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R이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표현이 되면 우리가 세 가지를 결정할 수가 있죠. 이게 결합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고, 포텐셜 미니멈까지의 거리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합 길이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여기 공률은 뭐에 해당하냐면은 스프링의 힘 상수에 해당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고요.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이 포텐셜 커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곧 배울 텐데 양자 화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 커브를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 오비탈에 대해서 일단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수소 원자가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알다시피 양자역학에 하면은 이 수소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다.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배울 텐데 HCl 분자도 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어요. 원자의 에너지가 양자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자도 이렇게 양자되어 있는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원자하고 분자는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결정이 돼요. 이게 얼마다라고 끝나버리는데 분자는 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에너지 준위가. 왜 바뀔 수가 있냐면은 분자는 원자 사이 거리 R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1옹스톰 떨어졌을 때는 이 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여기겠지만 얘가 R이 벌어져. 이렇게 해가지고 R이 예를 들어서 1.1옹스톰을 냈다 라고 하게 됐을 때도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에너지 준위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와 원자 사이 거리에 따라서 이 에너지 준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자는 그게 아니에요. 원자는 그냥 고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되면 여기다 이제 전자를 채워넣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베릴륨이다 그러면 전자가 뭐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오비탈에. 마찬가지로 이 분자도 전자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를 채워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가 4개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자를 채워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분자 오비탈이 결정이 되고 그 오비탈에 전자가 어떻게 채워져 있는가가 결정이 되면은 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되고 그 오비탈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는지가 결정이 되면은 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계산해서 뭐 여기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R이 1옹스톰일 때는 전자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1.1옹스톰일 때는 배치는 똑같지만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뀌잖아요. 그럼 여기 에너지하고 여기 에너지를 더하게 되면은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1옹스톰이었을 때는 여기가 1.1옹스톰이었다. 그럼 에너지 준위가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R을 바꿔가면서 원자 사이 거리 R을 바꿔가면서 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그려서 곡선으로 만들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지면
요 미니멈까지 거리로부터 결합 길이가 결정이 되고 여기가 결합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자가 언제나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다. 왜냐면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올라갈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 컨피규레이션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 두 개 했을 때 포텐셜 커브고 이제는 여기 있던 전자 하나 여기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컨피규레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R이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R을 바꿔가면서 이 컨피규레이션의 에너지를 또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곡선이 나오겠죠. 이런 곡선이 또 다른 곡선이 나오고. 그럼 이 곡선하고 이 곡선의 차이점은 뭐죠? 이 곡선과 이 곡선의 차이점은 컨피규레이션이 다른 거예요. 이 아래쪽 곡선은 여기 두 개 전자가 채워졌을 때 포텐셜 커브고 얘는 여기 두 개 하나 있을 때 포텐셜 커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컨피규레이션이 다른 거예요. 요것만 있지 않겠죠. 지금은 여기 있던 전자 여기로 올라갔지만 여기 있던 전자 여기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컨피규레이션이 또 다르기 때문에 요 컨피규레이션에 해당하는 포텐셜 커브를 또 그릴 수가 있어요. 또.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던 전자 여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전자가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아예 여기 있던 아예 날아가 버리고 있어요. 그럼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가졌을 때 포텐셜 커브도 또 그릴 수가 있어요. 이쪽에. 얘는 근데 뭐죠? 중성 분자가 아니고 전자가 하나 날아갔기 때문에 케타이온의 포텐셜 커브가 돼요. 케타이온도 여기 있던 전자가 날아갈 수 있지만 여기 있던 전자가 날아갈 수도 있죠. 여기 있던 전자가 또 날아갈 수 있고 얘도 케타이온이에요. 이 포텐셜 커브도 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위에다가 또 그리는 겁니다. 또 케타이온도 굉장히 많은 거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딱 정해지게 되면은 무한히 많은 포텐셜 커브를 그릴 수가 있다. 여기는 중성 분자, 여기 쪽은 케타이온의 포텐셜 커브라고 하는 식으로 무한히 많은 포텐셜 커브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것은 사실은 맨 아래쪽 포텐셜 커브가 주로 이제 관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 결합 길이가 결정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부터 결합 에너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해 줄 것은 뭐냐면은 저 Y축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이 결정이 됐을 때 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더한 것이 Y축이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에너지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도대체 여기 Y축의 의미가 뭐냐? 그럼 다시 원자로 돌아가보면 원자. 자, 이게 원자라고 해봅시다. 원자. 전자가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가요. 자,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핵이 존재하고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그때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 전자가 원S 오비탈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원자 에너지를 알죠. 얼마 전에 얘기를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 알고 있죠. 1학년 때도 그렇지만 이 오비탈 에너지, 그러니까 전자 갖고 있는 에너지가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 에너지는 두 항의 합이에요. 그 에너지. 왜 그러냐면은 이 전자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움직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자가. 무슨 에너지 갖고 있냐면 전자는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움직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냐면은 이 전자와 핵 사이에 무슨 에너지가 갖고 있냐면 쿨럼 에너지가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 요게 13.6 일렉트론. 13.6 일렉트론 볼트는 두 항이 들어가 있다는 이 전자가 13.6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전자가 갖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로 가서 보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두 개 핵이 있거든요. H라는 핵이 있고 Cl이라는 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다닐 거예요. 전자가 어떤 분자 오비탈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그 분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있을 텐데 그 오비탈 에너지 준위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전자가.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에는 무슨 항이 들어가냐면은 전자 키네틱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들어갈 거예요.
플러스 이 전자가 무슨 힘을 느껴요? 양쪽 핵에 인력을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포텐셜 에너지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Vn이라고. N은 뭐냐면 핵의 뉴클레어스, E는 전자.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을 포함하고 있을 거라는 이 오비탈 에너지 준이에요. 자, 근데 전자 하나가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전자 하나 더 있으면 이제는 무슨 에너지까지 더 포함을 시켜줘야 되냐면은 전자 사이에 청력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가. 또 뭐가 더 들어가냐면 여기에는 핵과 핵 사이에 청력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V N이라는 게 전부 다 들어가게 돼서 Y축을 지금 Y축이 어디? Y축. 오비탈이 결정이 되고 전자가 들어가서 이 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애들 다 더했다 라고 해서 이 커브가 그려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커브는 요항 플러스 요항까지 들어가서 이 커브가 만들어져요. 자, 요 얘기는 아마 우리가 6장에서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요 그림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20장에서 분광할 때까지 계속 이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합에 대해서 자, 우리가 결합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이 있는데 먼저 이온 결합부터 볼까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설명하기가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NaCl이 되는 이온 결합 반응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던 전자가 Cl로 넘어가. 이게 전자를 주기를 좋아하는 원소고 얘는 전자를 받기 좋아하는 원소.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가게 되면 이게 그래서 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 둘 사이에 정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한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책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좀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 반응, 이온 결합 반응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반응이 뭐냐면은 KF. K하고 F가 반응해서 K 플러스 F 마이너스가 되는 이온 결합 반응이 우리 책에는 소개가 돼요. 이온 결합 반응이죠. 먼저 이 반응이 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냐면은 이 반응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를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를 측정을 했어요. 이 반응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느냐, 그 반응 속도를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엄청나게 반응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예측하기 이론치에 비해서 실험 결과를 보니까 너무 빨리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그럼 이 화학자들은 이 반응의 속도를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반응 속도를 예측을 하냐면은 이 반응 속도는 무엇과 상관이 있냐면은 충돌 횟수랑 상관이 있다. 반응이 진행이 되려면 어떻다고 보죠? 화학자들은 일단 두 개 먼저 충돌해야 반응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충돌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주어진 시간에 충돌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충돌을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충돌 횟수는 또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원자의 크기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원자의 크기. 왜 그러냐? 똑같은 상자가 있어요. 똑같은 크기의 상자가 있는데 여기는 조만한 원자들이 있어요. 조만한 원자들이 움직이고 있고 여기는 큼직한 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느 경우가 또 원자나 분자들끼리 충돌을 많이 할 거냐? 당연히 큰 분자들끼리 충돌을 많이 할 거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반응 속도는 무엇에서 결정이 되냐면 충돌 횟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충돌 횟수는 또 뭐를 반영하냐면은 원자나 분자의 크기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반응에 참여하는 포타슘과 플로린의 크기를 알면은 대충 반응 속도가 얼마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한 결과하고 실험 결과를 비교해봤더니 실험 결과가 너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반응 사이즈에 비해서. 이 반응 K하고 F의 사이즈는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K는 얼마나 알려져 있냐면 2.27 옹스트럼 정도
하고 되어 있고요. 플루린 원자의 크기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0.7옹스트롬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반응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얘가 엄청 빠른 거야, 얘가. 그래서 이 반응 속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이 원자의 사이즈가 대략 6옹스트롬이 정도 돼야만 보일 수 있는 반응 속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원자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반응 속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도대체 얘는 반응이 왜 이렇게 빠르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반응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먼저 이 반응이 진행이 되려면은 두 가지 스텝이 일단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온 결합 반응이기 때문에 포타슘이 전자를 입혀야 돼요. 이 프로세스가 일단 필요하겠죠. 이온 결합 반응이니까. 두 번째 스텝은 플루린은 그 전자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온이 만들어져. 그럼 첫 번째 스텝에 관여되는 에너지는 뭘까요? 전자를 잃는 에너지니까 이온의 에너지가 되겠죠. 포타슘의 이온의 에너지. 이거 측정이 됐어. 이게 얼마냐면은 419kJ/몰로 측정이 됐어. 그러면 두 번째 스텝은 뭔가요? 그 전자를 플루린이 받아서 N아이온이 되는 반응이잖아요. 이때 방출되거든요, 에너지가. 그 방출된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었냐면은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부르고,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얼마냐면 328kJ/몰. 이랬다. 자,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면 중성 원자에서 케타ion과 애너ion이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두 단계에 의해서. 첫 번째는 419라는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돼. 근데 얼마를 돌려받느냐면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방출된 에너지니까 돌려받는 에너지거든요. 419를 넣어줘서 328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프로세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얼마의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되냐면 91kJ/몰을 집어넣어줘.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이온 에너지에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빼주면 91kJ/몰이 나. 다시 말하면은 중성 원자에서 이런 케타ion과 애나이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더 집어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에너지가 더 높다는 거야. 그럼 반응이 진행이 되면 안 되겠지. 왼쪽보다 오른쪽에 에너지가 더 높으면 반응이 진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뭐가 생기는 거지? 이 둘 사이에 쿨롱 에너지가 보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기가 중성 원자야. 그 다음에 이게 얘는 전자를 뺏기고 전자를 받아가지고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이게 케타ion과 애나이온. 이 에너지 주기가 얘보다 위쪽에 있다고 그랬지 아까. 이게 얼마냐면은 이온화 에너지에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뺀 91kJ/몰만큼 얘가 위쪽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얘하고 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존재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쿨롱 포텐셜이 존재해. 쿨롱 포텐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쿨롱 포텐셜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빼기 4πε0 R분의 2제곱이라고 하는 쿨롱 포텐셜이 케타ion과 애나이온 사이에 존재해. 그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죠? R에 반비례. R이 작으면 작을수록 음수로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케타ion과 애나이온이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이 에너지 준위가 쭉 떨어지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이 축이 무슨 축이냐면 R이야. 두 원자 사이의 거리가 작아지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쭉 떨어지게 될 거다. 이 포텐셜 커브는 근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요식 쿨롱 포텐셜 에너지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거란 거죠. 자, 근데 얘가 무한히 떨어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K하고 F가 이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죠? K를 에워싸고 있는 전자 구름하고 플루린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 구름이 서로 부딪히게 돼. 이제는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전자 구름 사이에 반발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무한히 떨어질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가서는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이 상태일 때 K하고 F가 중성 원자일 때도 둘 사이에 힘이 존재하죠. 이게 무슨 힘이죠? 분산력이라고. 여기 둘 사이 힘은 뭐죠? 둘 사이 힘은 쿨롱 힘. 요 두 개의 페어 사이는 쿨롱 포텐셜이 존재해서 이렇게 쭉 떨어지지만 둘 사이에는 분산력이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미약해요. 다시 말하면 R에 따라서 얘는 그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바뀌지가 않아. 얘는.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 그냥 쭉 그냥 그대로 그려줘. 그대로 그려줘. 근사적으로 분산력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얘도 마찬가지로 K하고 F가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이제 얘랑 마찬가지로 전자구름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 포텐셜 에너지가 급격히 올라가는 커브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커브를 그리죠. 이 커브는 어떨 때 그려지는 커브죠? K하고 F가 각각 캐타이온과 애나이온이 됐을 때의 포텐셜 커브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오닉 포텐셜 커브라고. 반면에 이 커브는 어떤 상태, 두 개의 원자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커브냐면은 중성 원자일 때의 포텐셜 커브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뉴트럴 스테이트일 때 포텐셜 커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커브 두 개를 그렸어요. 두 개를. 이게 뭐랑 같은 거죠? 이게 뭐랑 같냐면은 앞서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분자가 주어지게 되면은 포텐셜 여러 개 그릴 수가 있다. 무한히 많은 포텐셜 커브를 그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딱 두 개 그린 거예요, 지금. 딱 두 개. 근데 KF하고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의 포텐셜 커브 다른 점은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요 커브하고 요 커브가 만나지가 않아. 지금 보면 안 만나잖아요. 이 커브하고 이 커브는 만나지가 않아. 보통의 경우는. 근데 KF는 어떠죠? KF는 만나. 그게 특징이라는 거야. KF는. KF를 그려봤더니 하나는 요 커브고 다른 커브는 요 커브야. 무슨 일이 벌어져? 만난단 말이야. 만나. 이게 특징이라는 거야. KF는 다른 것과 다르게 두 개의 커브가 만나는 점이 생겨나는 것이 큰 차이점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커브에서 이제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뭘 설명해 줄 수가 있냐면 먼저 KF의 결합 에너지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결합 에너지. 자, 우리가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설명한다 그러죠? 결합 에너지는 아까 무슨 얘기냐?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있으면은 어떻다고 그래요? 결합 에너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결합 에너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나오면은 그것으로부터 결합 에너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KF의 포텐셜 커브는 요 모양, 요 모양. 그럼 이걸 딱 보고 그러면 KF의 결합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까지냐라고 묻는다면 그냥 쭉 커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합 에너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F 결합 에너지가 아니야. 왜 그러냐? 요거 때문에. 만나는 점 때문에. 왜 그러냐? 분자가 지금 이 상태에 있거든요. 포텐셜 미니멈에 있어. 그래서 여기서 결합을 깨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요.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겠죠.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생겨요. 여기서. 그래서 더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 왜 그러죠? 요거보다는 요게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잖아요. 보통 자연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따라간다. 그래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버려. 이렇게 꺾어지는 커브 크로싱이 생겨.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분자가 깨어진다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뭐죠? 이게 R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분자가 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결합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결합 에너지인가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결합 에너지. KF의 결합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합 에너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깨어질 때 어떻게 깨어지는 거죠? 여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아이오닉 스테이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K 플러스 F 마이너스의 상태였다가 결합이 깨어질 때는 뭐로 깨어지나요? 중성 원자가 돼서 깨어집니다. 깨어질 때. 어쨌든 깨어지는 거예요. 결합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합 에너지예요. 자, 그럼 저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결합 에너지는 먼저 요 에너지에서 뭐를 빼주면 되나요?
요 에너지에서 요 에너지를 빼주게 되면은 그것이 결합 에너지가 될 거라는 거죠. 요 에너지는 방금 얘기했던 이거잖아요. 이게 뭐죠? 이온화 에너지에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빼는 91. 이게 91가 알려져 있어. 이제 뭐만 계산해 주면 되네?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지. 요거. 요건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은 요 커브가 무슨 식을 따른다고요? 요 커브가 4파 입순으로 R이라는 식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요 식에서 R이 무한될 때니까 여기는 0이야. 0. 그래서 R이 무한될 때니까. 따라서 여기 R 값만 알면, 여기 R이 얼마인지만 알면, 여기 R이 얼마인지만 그 R을 여기다 딱 대입해주게 되면은 요 간격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요 R이 구해져 있어요. 구해졌어. 2.17옹스트럼 알려져 있어. 따라서 여기다가 2.17옹스트럼을 딱 대입을 해주게 되면 요 식에서 요 간격이 바로 나와. 요 간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 식에서 R에다 2.27을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온 에너지에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뺀 91을 빼주게 되면은 결합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해봤어요. 구했더니 얼마가 되냐면은 549 kJ/몰이라는 이론치가 나왔다는 이론치. 그리고 실제 결합 에너지를 측정을 해봤어. KF의 결합 에너지를 측정을 해봤더니 얼마냐면은 498이야. 이건 싫어. 이거는 이론치. 그러니까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대충 10% 에러를 갖지만 상당히 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KF의 결합 에너지를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10%의 에러가 있잖아요. 그 에러가 왜 생기느냐를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해요.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커브를 만들 때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요 K하고가 F 사이에는 완벽한 이온 결합이라는 가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커브를 얻을 수가 있대요. 완벽한 이온 결합이다. 완벽히 전자 하나가 넘어가서 KF로 넘어가. 근데 그런 결합은 없다라는 거죠. 완벽한 이온 결합은 없고 약간의 공유 결합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이온 결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완벽한 이온 결합이다. 그래서 여기 전자 하나가 100% 플로린으로 넘어갔다 라고 하더라도 이 식은 좀 무리수라는 거죠. 이 식은 어떨 때 나오는 거죠? 플러스라는 점전하고 마이너스라는 점전하, 부피가 없는 점이야, 점. 플러스라는 질점, 마이너스라는 질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가 4파입수들 R분의 2죠. 근데 이건 질점은 아니죠. 일가 양이온하고 일가 음이온이긴 하지만 질점은 아니야. 부피가 있어. 가운데 양의 전하를 뗀 핵을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 둘러싸는 부피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에요. 플러스 일가 마이너스 일가이기 때문에 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확히 이 식이 맞지는 않다. 정확히 이 식이. 하지만 얘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멀리 떨어졌을 때 내부 구조와의 상관이 없이 얘 값으로 분산할 수는 있을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러나 문제는 이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뗀 전자 그룹이 있을 거예요. 이 KF. 그다음에 여기도 F-도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 전자 그룹이 이렇게 둘러싸.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전자 그룹이 이게 찌그러져요. 얘는 얘 때문에 찌그러지고 이 전자 그룹도 얘 때문에 찌그러지게 돼. 더 이상 점전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정확히 맞춰줄 수는 없다. 이 효과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폴라리제이션 이펙트라고. K하고 F가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전자 구름이 찌그러지게 돼. 그래서 더 이상 이 식으로 이 포텐셜 커브를 설명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10% 정도 에러가 생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줘요. 자, 근데 우리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KF 반응을 왜 공부한 거죠? 결합 에너지 측정하려고 공부한 게 아니죠. 결합 에너지 측정을 공부한 것이 아니고 뭘 설명하려고 이걸 공부했냐면은 K하고 F가 결합해서 KF를 만드는 이 반응이 왜 이렇게 빠르냐,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느냐를 알고 싶어서 이 반응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 얘도 마찬가지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다시
지금 커브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아이오닉 스테이트의 커브고 이게 뉴트럴 스테이트의 커브. 얘가 K, F, 여기가 이제 R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시켜주려고 내가 F를 쏴줄 거예요. K가 있고 반응시켜서 F를 이렇게 쏴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따라가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중성 원자일 때는 분산력밖에 없기 때문에 힘이 거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쭉 날아가. 아무런 힘을 느끼지 않고 쭉 날아가. 문제 요점이야. 요점. 커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아까랑 마찬가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가. 이렇게 가다가 요점에서 이렇게 가버려. 자, 여기 왼쪽은 오른쪽은 무슨 상태죠? K하고 F가 중성 원자인 상태야. 다시 말하면 K하고 F 사이에는 요 직선 오른쪽에서는 아무런 힘을 느끼고 있지 않은 상태야. 근데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K 플러스 F-가 된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점에서 K 했던 전자가 F로 날아가는 거죠. 전자가. 요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 오른쪽은 뉴트럴 스테이트고 왼쪽은 아이오닉 스테이트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포타슘에 있던 전자가 플로리드는 쭉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순간 이 두 사이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굉장히 강력한 쿨롱 힘이 생기게 돼. 다시 말하면 서로 인력을 느껴. 굉장히 큰 인력을 느껴서 바로 그냥 서로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K하고 F는 여기까지만 오면은 바로 반응이 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면 이 길이는 대충 얼마냐? 이거를 우리가 RC라고 부르는데 대략 6옹스트롬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요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K하고 F가 6옹스트롬 정도만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포타슘에서 플로리는 전자기 넘어가서 얘가 갑자기 이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인력을 느껴서 그대로 충돌을 한다. 그러니까 6옹스트롬까지만 가까이 오면은 그게 바로 충돌로 100% 연결이 된다. 그래서 얘하고의 사이즈가 그닥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반응 속도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원자의 사이즈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다가오게 되면은 바로 충돌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KF 반응이 원자의 사이즈에 의해서 굉장히 빨리 반응이 진행이 된다고 설명을 한다.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커브 크로싱.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커브 크로싱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뭐라고 부르냐면 책에서 하프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이 이온결합 중에 특별한 반응 중에 하나인 KF 반응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온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은 아보가드로 시절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 결합이 있었죠. 아보가드로가 수소 분자의 분자식이 H2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이 똑같은 원소가 어떻게 서로 인력을 느껴서 결합을 형성하느냐 그걸 설명을 못했다라고요. 자, 우리 현재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공유결합으로 설명하죠. 공유결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원자 안에는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전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공유결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전자가 가운데 영역에 몰려있게 돼요. 비금층 부분 있죠. 비금층 부분은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공유결합입니다. 자, 그럼 왜 결합이 형성이 되느냐? 여기 가운데 있는 전자하고 오른쪽에 있는 원자핵 사이에 무슨 힘이 생기게 되냐면은 전자가 가운데 몰리게 되면은 인력이 발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원자핵과 가운데 몰려 있는 전자 사이에 얘도 마찬가지로 인력을 느끼게 돼요. 그럼 멀리서 보면은 마치 전자를 보지 못하는 그냥 멀리에서 전자를 보지 못한다고 그러면 마치 양쪽 원자핵이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것이 공유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 형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자가 이 B껍질 부분 영역에 몰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6장에 이제 분자 오비탈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원자 같은 경우에도 오비탈이 있죠. 여기 S 오비탈이라고 그러고 P 오비탈이라고 그러고 오비탈 모양이 있잖아요. 이건 공 모양이고 얘는 R형 모양이라고 불려요. 이 오비탈의 모양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오비탈의 모양은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죠? 원자에는 원자 오비탈이 있는데 그 원자 오비탈 모양이 있어요. 모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자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6장에서 수소 분자도 분자 오비탈이라는 게 있어. 수소 분자도. 그리고 분자 오비탈의 모양이 있어. 모양. 근데 분자 오비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모양에 따라서. 결합 오비탈, 이렇게 두 가지로, 모양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 자, 결합 오비탈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바로 이 모양. 전자 오비탈은 모양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합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면 전자가 어느 공간에 위치하게 되면 그 위치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야. 반면에 반결합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에요. 대략 그려주게 됩니다. 이런 모양. 이렇게 돼 있어. 반결합 오비탈의 모양은 이래.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운데 없어 전자가. 전자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에만 전자가. 반결 오비탈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그럼 반결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결합이 형성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전자가 분포하게 되면 이제 바로 핵이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청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이 형성이 될 수 없는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비탈을 우리가 반결합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이런 오비탈을 결합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쉽게 말하면 결합 오비탈은 전자가 원자 사이에 존재하는 오비탈이고 반결 오비탈은 가운데 전자가 없어. 그래서 이런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면 결합이 형성이 되기가 힘들어. 이런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야 결합 오비탈이 형성이 된다. 자, 이게 이제 공유 결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결합의 성질을 나타내주는 파라미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얘기했었던 건데 결합 길이,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 자,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커브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결합 길이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화학을 공부했다라고. 원자의 사이즈는 대충 알죠. 원자의 사이즈는 대충 얼마인가요? 옹스트롬 단위죠. 그죠? 결합 길이도 옹스트롬 단위. 분자 결합 길이는 거의 옹스트롬 단위 정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는 것 같아요. 원자의 사이즈랑 같죠. 자, 결합 에너지 얼마가 돼요? 결합 에너지는 대충 수백 킬로주퍼몰 정도 돼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주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N2 분자, O2 분자, F2 분자가 있어. N2 분자의 결합 길이, 그다음 결합 에너지를 측정을 해보면 얼마냐? 1.1옹스트롬, 1.2옹스트롬. 얘는 940. 이렇게 되죠. 일단 경향성 같은 게 있죠, 그죠? N2, O2, F2가 되면서 결합 길이는 증가해, 그죠? 반면에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가장 큰 결합 에너지가 가는 것은 N2. 하지만 가장 짧은 결합 길이를 가져요. 이거 우리가 왜 그렇다고 설명하죠? 1학년 때. N2는 삼중 결합이죠. 우리 곧 배우겠지만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면 N2는 삼중 결합이에요. O2는 이중 결합이고 F는 단일 결합이에요. 결합에는 차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2가 가장 결합이 강한 결합이고 O2가 그 다음, F2가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결합이 강해지잖아요. 결합이 강해지면은 세 가지 일이 일어나. 세 가지 일. 보통의 경우에 첫 번째,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되냐? 결합이 강해지니까 결합 길이는 줄어들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는 거잖아. 결합이 강해지면. 그래서 결합 길이는 보통 줄어들어. 결합이 강해지면. 반면에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커져야 되겠죠. 결합이 강해지니까 끄는데 힘이 들 거 아니에요. 결합 에너지는 커져. 결합 에너지는 줄어들어. 그래서 하나는 더. 아까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분자는 어떻게 형성해요? 두 개 원자 사이에 스프링이 있다라고 보통 설명하잖아요. 결합이 강해지게 되면은 스프링 상수가 커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두 분자의 진동은 어떻게 돼요? 진동수는 커진다는 거죠. 주파수도 진동 주파수도 커져. 이 세 가지 현상이 보통 나타나요. 결합이 강해지면 사실은 결합 차수가 강해지잖아요. 결합 길이는 줄어들어. 결합 에너지는 커져. 주파수는 커져.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하나 더.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트로전 원자가 있어요. 원자. R을 비교해보면 얘는 70 피코미터고 얘는 66 피코미터예요. 내가 말해보자는 것은 뭐냐면은 N2 분자하고 O2 분자를 비교하거든. N2 분자하고 O2 분자를 비교하면 뭐가 반지름이 크냐면은 O2가 더 커. 결합 길이는 O2가 더 길어. 그런데 원자는 뭐가 더 작죠? O2가 더 작아. O의 원자 사이즈는 작아 얘가. 원자는 얘가 더 작아. 근데 결합 길이는 뭐가 더 작죠? N2가 더 작아. 왜 그러죠 이거는? 먼저 얘는 왜 그러죠? 주기율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커진다 그랬네?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가 커지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이 줄어드는 걸로 설명을 해. 근데 얘는 왜 그럴까요? 얘가 왜 더 길어지죠? 차수를 설명하는 거죠. 얘는 3중 결합이고 얘는 2중 결합이다. 그래서 얘는 원자 사이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O2보다 N2가 결합이 짧아진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H2O. 여기 OH 있죠. 물에 OH 결합 있잖아요. 결합 길을 측정해 보면은 얼마냐면 0.958 옹스트럼이에요. 근데 하이드로전 프록사이드라는 분자가 있어. 여기도 OH가 있죠. 여기도. 이게 얼마냐면은 560 옹스트럼. 그 다음에 포미게 시. 여기에도 OH가 있어요. 이 길이가 얼마냐? 0.95. 알코올에도 OH가 있어요. 여기 OH 길이는 얼마냐? 0.956이야. 자, 내가 이 데이터를 또 설명해주려고 하는 것은 여기도 OH, 여기도 OH, 여기도 OH가 있는데 옆에 뭐가 붙어 있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는 어떻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OH 길이는 크게 변하지가 않아. 거의 똑같아. OH가 있으면 거기 뭐가 붙어있든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OH 결합 길이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합을 이루는 두 개 원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지 그 바깥에 뭐가 있는지하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걸 내가 로컬 본다. 결합은 국소화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그 결합을 이루고 있는 두 개 원자 사이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지 그 바깥에 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픽처를 뭐라고 하냐면 로컬 본드 픽처라고 불러요. 반면에 결합이라고 이 로컬 본드 픽처를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실험 데이터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6장에서 뭘 배울 거냐면은 분자 오비탈 이론을 배울 거거든요. 몰레큘러 오비탈 이론. 근데 분자의 전자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은 몰레큘러 오비탈 이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밸런스 본드 테오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근데 밸런스 본드 테오리는 결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로 생각해요.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결합을 이루고는 두 개의 원자 사이만 결합이 존재한다는 것이 VB 이론의 가장 큰 이론적 근거 중에 하나예요. 요 사람들이 제시하는 데이터가 바로 이 데이터라고. 근데 반면에 분자 오비탈 이론은 그렇지 않다라고 봐. 그렇지 않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다라는 픽처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면으로 표현하자면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디로컬라이즈. 이건 뭐라고요? VB로는 로컬 본드, 결합이 국소화되어 있다. 두 개 원자 사이만 존재한다는 이론이고, 분자 오비탈이론은 그렇지가 않다. 결합은 분자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라는 이론이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6장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6장에서. 일단 기억을 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실험 결과가 있다. 이런 실험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냐?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두 개 원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따라서 결합은 로컬하다. 이것이 뭐에 근거가 되냐면 베일런스 본드 세오리에 근거가 되는 이론인데, 우리가 6장에서 배우는 MO 이론은 그게 아니에요.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개 원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분자 전체 퍼져 있는 결합이다. 그 픽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6장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라는 것을 이제 정의하고 사용을 했었죠. 자,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자가 얼마나 전자를 좋아하는가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P 분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이 A를 측정을 하고 카이 B를 측정을 했어요. 이 두 차이를 내가 뭐라고 부르냐면 델타라고 했나 이게? 델타 카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A 원소 일렉트론 네가티비티, B 원소 일렉트론 네가티비티 차이를 측정을 했어. 그러면 무슨 의미죠? 이 말은 요 델타 카이가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한쪽은 전자를 많이 좋아하고 한쪽은 전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가 넘어가서 얘는 델타 플러스가 되고 델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델타 카이하고 델타는 비례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 카이라고 하는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제대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하고 얘는 비례관계에 있어야 되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KF라는 분자가 있고 HF라는 분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보통 같은 경우에 KF는 거의 100% 이온 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은 KF는 전자 하나를 완전히 넘겨줘. F는 전자 하나를 완전히 받아. 100% 전자가 넘어가는 결합이에요. KF는. 반면에 HF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전자 하나가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고 델타만큼만 넘어. 그러니까 얘는 완벽한 이온 결합이고 얘는 이 정도까지 이온 결합은 아니라는 거야. 1보다 작은 델타만큼만 넘어간다는 거야. 근데 그 델타를 뭐 가지고 설명할 거냐면은 두 원소의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차이로 설명하겠다는 거야. 얘는 왜 델타가 1까지 크냐? K하고 F 사이에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크다. 크기 때문에 여기 거의 1에 가깝다는 거야. 얘는 왜 1보다 작냐? H 일렉트론 네가티비티하고 플로리딘 일렉트론 네가티비티가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1보다 작다는 거죠. 그걸 수식으로 설명하자면 이거죠. 델타는 뭐랑 상관이 있는 거냐면은 카이의 차이랑 상관이 있다. 이게 제대로 정의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얘하고 얘는 비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 분자 여러 개 가지고서 델타 카이 찍어보고 델타를 찍어봤더니 어떤 그래프가 나오느냐? 이런 그래프가 나와.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분자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하고 델타 사이에 비례 관계가 보이더라는 얘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잘 전기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 실험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먼저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정해야 되죠.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 그 다음에 델타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펄링의 방법으로 우리가 일렉트로네가티비티 계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얘는 펄링의 방법을 이용해서 카이를 구하는 거죠. 이제 남는 건 뭐죠? 그럼 델타는 어떻게 측정할 거냐? 델타. 여기서 HF에서 H 있던 전자 일부가 플로린으로 넘어가서 델타만큼 넘어가는데 델타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거죠. 그 측정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델타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측정해요. 첫 번째, 분자의 결합기를 측정해요. 델타 어떻게 측정하냐? 요 결합끼리. 요 델타 측정하기 위해서 일단 이 분자의 결합 길이를 측정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또 뭐를 측정해야 되냐면은 다이폴 모멘트 측정. 얘하고 얘를 측정하게 되면은 델타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왜 얘 두 개를 측정하면 얘를 측정할 수 있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이폴 모멘트를 우리가 정을 해야 되거든. 다이폴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플러스 Q라는 전하하고 마이너스 Q라는 전하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다이폴 모멘트라고 부르요. 플러스 Q라는 전하하고 똑같은 양의 마이너스 전하가 R만큼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게 다이폴 모멘트가 생겼다라고 그러거든. 이때 다이폴 모멘트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Q 곱하기 R로 정의하고, 이게 다이폴 모멘트의 정의. 자, 그럼 우리의 분자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델타 플러스하고 델타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는 분자고 결합 길이가 R이었다. 이 분자의 다이폴 모멘트는 요 정의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이폴 모멘트는 R이 얼마가 되는 거죠? 분자의 결합 길이는 R2가 되는 거죠. 근데 델타라는 얘기는 뭐예요? 델타의 2만큼. 이 1이라는 얘기는 뭐지? 전자 하나가 넘어간다는 게. 델타라는 얘기는 델타 곱하기 2만큼의 전하량이 넘어간다. 따라서 이 분자의 다이폴 모멘트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다이폴 모멘트 정의가 얘다. 우리가 뭘 알고 싶은 거죠? 델타를 알고 싶은 거죠. 델타. 따라서 이 델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이폴 모멘트 측정하고 결합 길이를 측정하게 되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델타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델타를 구한 것하고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선형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끝이야. 자, 얘하고 얘는 뭐 가지고 측정하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국문할 때 배우겠지만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으로부터 측정을 해요. 마이크로웨이브나 라만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R이를 측정, R이하고 다이폴을 측정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약간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책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다이폴 모멘트는 QR이라고 했잖아요. 다이폴 모멘트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이렇게 정의. 그럼 다이폴 모멘트의 단위는 뭘까요? 다이폴 모멘트라는 물리량의 단위는 전하량에다가 길이를 곱했으니까 단위가 쿨롱미터가 되겠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 길이의 단위는 미터에서 쿨롱미터가 다이폴 모멘트의 단위예요. 근데 이 단위는 화학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큰 단위예요. 물리학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화학자가 쓰기에는 단위가 너무 커. 왜 그러냐면 일단 R이 대충 얼마가 된다고요? R이 원자나 분자는 단위가 옹스트롬 단위예요. 근데 여기 전하량은 뭐예요? 쿨롱 단위가 아니고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잖아. 10-19승 쿨롱이라는 얘기잖아. 화학자들이 다루는 전하량은 10-19승, R은 10-10승. 그래 보니까 이 단위가 쿨롱미터 단위는 너무 큰 단위, 화학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학자들은 다른 단위를 사용을 해요. 화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위는 디바이 단위를 즐겨 사용해요.
d바이라는 다이포 모먼트를 즐겨 사용한다는 거야. 즐겨 사용. 그러면 d바이는 어떻게 정의된 거냐? 플러스 2라는 전해량하고 마이너스 2라는 전해량이 0.2082 옹트럼 떨어졌을 때를 우리 그거 갖다 뭐라고 부를 거냐? 1 d바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거야. 이게 정의야. 1 d바이의 정의야.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가 0.2082 옹트럼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0.2082 옹트럼이 아니고 R 옹트럼 떨어졌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몇 d바이가 될까요? R 옹트럼 떨어졌다라고 해요. 얘는 R을 옹트럼 단위 R을 0.2082로 나눠준 그것이 바로 다이콘트가 되겠죠. R이 0.2082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나누면서 1d바이가 되는 거야. 0.4264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2d바이가 됩니다. R을 그래서 0.2082로 나눠주게 되면 요곳에 다이콘트가 되겠죠. 자, 근데 플러스 2 마이너스가 2가 아니고 델타 2 마이너스 델타 2만큼 전자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R 옹스톰 떨어져 있고 플러스 델타 2 마이너스 델타 2라면 델타만큼 전자가 넘었으니까 델타만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요것이 바로 화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식이에요. 아까랑 마찬가지. 델타 어떻게 구하면 되죠? 다이포 모먼트 측정하고 R 측정하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단지 뭐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R이 뭐의 단위로 0.2082로 바뀌고 옹스트럼 단위로 바뀌고 그걸 0.208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학자들이 쓰는 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이포 모먼트를 측정을 했더니 그래서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상당히 쓸만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맹점이 있어. 화학은 계속 얘기하지만 화학은 예외가 많아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상당히 중요한 파라미터이지만 자, 제대로 설명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자, 어떤 걸 설명하지 못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철이고 우리가 이제 6장에 베이 화학을 배울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기 리간드에 CO가 이제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철에 CO가 달라붙어 있는데 보라색깔하고 질문은 뭐냐면은 CO에 철이 달라붙어 있는데 질문은 그 중심 분석 원자에 카본이 달라붙어 있을까? 옥시전이 달라붙어 있을까가 질문이야. 이런 질문을 누가 했어? 철이라는 중심 분석 원소에 카본이 결합하고 있을까? 옥시전이 결합하고 있을까가 질문이야. 그럼 화학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얘가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잖아요. 플러스 차지 띄고 있으면은 C와 O 중에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는 놈이 철이랑 결합하고 있을 거다라고 대답을 할 거라는 거야. 이거 플러스 그 금속 원소는 포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을 테니까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는 원소랑 결합할 거라는 거야. 그럼 CO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게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냐? 라고 묻는다면 당장 또 뭐를 생각하죠? 방금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를 배웠어요.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큰 원소가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띌 거라는 거죠. 그러면 C하고 O 중에 어떤 게 일렉트로 네거티비티가 크냐면은 옥시전이 일렉트로 네거티브. 그러면 얘가 델타 마이너스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뭐라고 얘기해? 이거다라고 얘기할 거라, 이거라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야, 실제로는. 이 논리하면은 얘가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크고 따라서 얘가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띨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결합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 그래. 사실은 거꾸로야. 사실은 얘가 델타 마이너스고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가 아니고 이렇게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일렉트론 네거티비티가 모든 걸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이거 설명이 안 된다.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걸 설명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예외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루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넘어가죠. 루이스 다이어그램.
예를 들어서 우리가 HCl 분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라고 설명 어떻게 하죠? 이 전자 하나가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 결합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이 각각의 원소들은 옥테트루를 만족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옥테트루. 그래야 안정화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가 전자가 하나가 모자라는 상태죠. 여기도 전자가 하나가 모자라는 상태.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자가 서로 쌍을 이룬다. 쌍을 이뤄서 결합을 형성한다는 것이 바로 루이스 다이아그램, 옥테트루를 만족하는 루이스 다이아그램으로 우리가 결합을 설명한다는 거죠. NH3는 어떻게 되나요? NH3. 얘는 5개의 전자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3개의 전자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때 수소 하나가 전자를 하나씩 들고 와서 공유한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NH3라는 분자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간단한 루이스 다이아그램이에요. 옥테트루를 만족하도록 전자가 쌍을 이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루이스 다이아그램을 앞으로 그릴 텐데, 자, 루이스 다이아그램을 그리게 되면은 전자들이 쌍을 이루게 되는데, 그 전자쌍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전자쌍하고 네모친 전자쌍 크게 두 부류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친 전자쌍은 뭐가 상관이 있는 거냐면 결합과 상관이 있는 거죠. 이 전자쌍 때문에 H하고 Cl의 결합을 이루는 결합 전자쌍이다. 반면에 여기 세 개에 있는 전자쌍 결합하고 상관이 없는 비공유 전자쌍이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자들이 쌍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쌍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결합과 관계되는 전자쌍, 결합과 상관없는 전자쌍. 이런 식으로 루이스 다이아그램을 그립니다. 자, 근데 지금 내가 봤다시피 뭐 HCl이라든지 뭐 NH3라든지 이런 것들의 루이스 다이아그램은 그게 어렵지가 않아.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분자가 주어졌을 때 2개 이상의 루이스 다이아그램이 그려질 때가 있어. 얘는 하나밖에 그릴 수가 없어. 얘는 루이스 다이아그램 그려면 요거 하나밖에 못 그리는데 어떤 경우는 루이스 다이아그램이 2개 이상 그려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로 우리 책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자이드 아이온.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것은 오존. 이 놈은 루이스 다이아그램을 그려보면 두 가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먼저 아자이드 아이온부터 보는 거예요. 아자이드 아이온의 루이스 다이아그램 옥테트루를 만족하도록 루이스 다이아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요거 전자계수 세 보면은요 각각의 나이트로젠 원자에 주위에 8개 전자가 다이토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히 옥테트루를 만족하는 루이스 다이아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얘만 그릴 수 있냐? 또 다른 걸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그릴 수가 있어요. 이 루이스 다이아그램도 다 옥테트루를 만족해요. 얘도 옥테트루를 만족하고 얘도 옥테트루를 만족한다라는. 자, 그 다음에 오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존도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 세 부분 다 8개 맞춰져 있거든요. 여기가 이주결합, 여기가 단일결합 이렇게. 근데 얘 말고 얘도 가능해. 다. 똑같은 루이스 다이아그램인데 여기 이중결합이 있고 여기는 오른쪽에 이중결합이 있고. 두 가지가 가능한데 해결 방법이 달라. 먼저 아자이드 아이온. 얘 같은 경우에 둘 중에 어떤 루이스 다이아그램을 선택하느냐 할 때 어떤 개념을 동원하냐면은 포말 차지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예를 들어서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에 N3가 여기 첫 번째 루이스 다이아그램의 가운데 나이트로젠 원자에
형식전화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전자가 5적 원소잖아요. 원래 5개 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주위에 몇 개의 전자가 있냐면은 8개의 전자가 있죠. 여기 공유전자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8개 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형식 이론에서는 형식전자 이론에서는 이게 공유되어 있는 전자는 얘하고 얘가 반반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해. 따라서 이 나이트로젠에는 몇 개의 전자가 소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카운트를 하냐? 4개의 전자가 있는 것으로 카운트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전자가 원래 5개가 되는데 4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형식전화가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왼쪽에 있는 나이트로젠의 형식전화가 얼마가 될까요? 따라서 원래 5족인데 전자가 여기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이잖아요. 이 전자는 오로지 100% 나이트로젠에 소속이 되어 있는 전자. 따라서 이 나이트로젠에 붙어 있는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형식전화가 마이너스. 얘도 오른쪽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아래쪽 분자는 뭡니까? 아래쪽 분자는 5종인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이게 플러스. 반면에 왼쪽 나이트로젠은 몇 개 전자가 있나?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얘는 5개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5개 전자가 있기 때문에 형식전화가 제로가 돼요. 반면 오른쪽에 있는 나이트로젠은 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원자에 대해서 형식 전자를 어싸는데 그 다음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위쪽 루이스 다이어그램하고 아래쪽 루이스 다이어그램 중에 어떤 게 더 안정된 원소이냐 라고 묻는다면 위쪽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전하 분리가 많이 된다. 전하 분리가 되도록이면 작게 되는 원소 그 루이스 다이어그램이 안정된 원소다라고 해서 그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루이스 다이어그램이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인 얘기 하나 해줄게요. 자, 3개 원자로 구성된 분자거든요. HNO. 근데 H하고 N하고 O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결합하고 있을지가 궁금해. H와 N과 O 사이로 이루어진 선형 분자인데 이렇게 결합하고 있을지 이렇게 결합하고 있을지를 구간할 때 바로 이 개념을 돋보는 건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원자가 HNO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그려져. 얘가 한 쌍, 얘가 한 쌍. 반면에 원자가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하고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여기 두 쌍.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루이스 다이어그램하고 이 루이스 다이어그램 중에 어떤 게 더 안정된 거냐 라고 묻는다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포멀 차지를 계산해 보면 될 거예요. 여기는 하나, 둘, 셋, 5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0가. 얘는 전자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0. 이렇게 됐을 때는 2개의 원자가 다 포멀 차지가 제로가 돼요. 반면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전자가 하나 더 모자라니까 플러스일까.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 전자 하나가 더 왔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일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하고 얘 중에 어떤 게 더 안정된 화물이냐? 얘라고 봅니다. 얘는 차지 세퍼레이션이 안 된 반면에 얘는 차지 세퍼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더 안정된 구조라고. 실제로 분자는 HNO 순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비슷한 얘예요. 예를 들어서 분자가 N, O, F 순서로 결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O, N, F 순서로 결합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수업 끝나고 나서 O, N, F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똑같은 방법을 해요. 포멀 차지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CO 얘기했었죠. CO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CO 분자에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는 옥시전이 더 일렉트로네가티브하지만 실제 파셜 네가티브 차지는 누가 갖는다고 했죠? C가 갖고 있다고 얘기잖아. 이거를 포멀 차지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 포멀 차지가 얘가 얼마가 되는? 포멀 차지가 얘 마이너스 되죠.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4족인데 전자가 5개가 있기 때문에 얘 마이너스 1이에요. 포멀 차지 계산. 얘는 해보면 플러스. 포멀 차지가 오히려 어느 쪽으로 가 있냐면은 카본 쪽으로 가 있다. 그래서 얘가 파셜 네가티브 차지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은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언제나 파셜 네가티브 차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포멀 차지 계산하면 다 나오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설명 방법이지 포멀 차지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실제로도 파셜 네가티브 차지를 갖는다는 것은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 N3 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는데 그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포멀 차지 이론으로 선택한다는. 반면에 오전은 좀 달라요. 오전은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당장 질문은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 확 돌려버리면은 얘가 되는데 왜 굳이 두 개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갖다가 이건 아니다 라고 지워버리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오전에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렸더니 두 개인데 얘하고 얘는 같으니까 하나는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따라서 오전에 루이스 다이그램 얘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틀린 답이 돼. 왜 틀린 답이 되냐면은 이 루이스 다이그램은 요 왼쪽 옥시전과 가운데 옥시전은 이중결합이고 가운데 옥시전과 오른쪽 옥시전은 단일 결합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는 강한 결합이고 얘는 약한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한 결합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합 길이가 짧아지고 약한 결합 길이 늘어지니까 분자가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오전에 루이스 다이그램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자 모양은 이렇게 돼야 돼. 과장 때 얘기하면 여기는 결합이 짧아야 되고 여기는 늘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 짝짝이가 되는다는 거예요. 짝짝이가. 근데 실제는 안 그렇다. 실제 측정을 해보면은 요 결합 길이랑 요 결합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두 개가 똑같으니까 하나 지워버린다. 그거 안 된다는 거지. 얘는 어떻게 그리느냐? 두 개를 다 그려줘야 돼. 두 개를 다 그려주고 가운데 양쪽 화살표를 그려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명구조라고. 다시 말하면 오전의 루이스 다이그램은 요 왼쪽의 성격도 갖고 있고 오른쪽의 성격도 둘 다 갖고 있는 구조다 라는 의미의 공명구조를 그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요 왼쪽 5와 옥션 5 사이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는 이중결합의 성격도 갖고 있고 단일결합의 성격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요 양 5와 5 사이의 결합 차수는 몇 차냐면은 우리가 보통 1.5차라고 불러요. 이중결합의 성격과 단일결합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1.5차. 둘 다 1.5차다라는. 단일결합보다는 강하고 이중결합보다는 약한 1.5차의 결합 차수를 갖고 있는 분자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5점 같은 경우에는 공명 구조를 이용을 해서 설명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루이스 다이그램 그리는 방법을 하나 설명을 했는데 화학은 예외가 많다 그랬죠. 자, 예외가 있어. 루이스 다이그램 세 가지 예외가 우리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NO. 이 경우는 이 분자는 절대로 옥테트루를 만족하도록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릴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옥테트라는 것은 8이라고 하는 짝수잖아요. 얘는 전자가 홀수예요. 전자의 수가. N하고 5의 밸런스 일렉트론 숫자를 세보면은 홀수가 나와. 홀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더라도 얘는 옥테트루를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릴 수가 없어요. 옥테트루를 만족하는 루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안정된 원소가 오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루이스 다이그램 한번 그려보자. 그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두 가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루이스 다이그램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옥테트루를 못 맞춰. 근데 질문은 그 쌍을 이루지를 못하는 전자가 나이트로전에 있느냐 옥시전에 있느냐가 질문이야. 둘 중에 어떤 거로 그려야 될까? 라고 묻는다면
아까 했던 포멀 차지 계산해 보면 포멀 차지를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그렸을 때는 이 포멀 차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0까지요, 그죠? 근데 하나, 둘, 6개인데 뭐 이렇게 그리게 되면 다 0가. 반면에 여기에는 몇 가가 되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가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안정되냐면 얘가 더 안정돼요. 다시 말하면은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어느 쪽에 있냐면은 나이트로젠이 있다라고 설명해요. 하지만 얘도 옥테트루를 만족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 나온 것은 BF3예요. BF. 왜 BF3는 설명이 안 되냐? 자, BF3 가지고서 옥테트루를 만족하도록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얘 루이스 다이그램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사실 하나만 그리면 안 되죠. 하나만 그리면 안 되고 세 개를 더 그려야 돼요. 이중 그래프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BF3 루이스 다이그램 이것의 공명구조라고. 이중 그래프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그려야 돼. 어쨌든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완벽히 옥테트루를 만족을 시켜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BF3 루이스 다이그램은 얘라고 하지라. 왜 그러냐면은 요 루이스 다이그램은 좀 찝찝해. 왜 찝찝하냐면은 꼬말 차지 계산해 보면 얘가 얼마가 되지? 얘가 플러스 1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여덟 개가 있잖아요. 꼬말 차지가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요. 왜 찝찝하냐? 플로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전자를 좋아하는 원소, 가장 일렉트론 네거티브가 큰 원소인데 거기 포멀 차지를 플러스 1을 넣어야 돼요. 이거 조금 화학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이렇게 했을 때 요 B와 F 사이의 결합 차수는 얼마가 될까요? 1과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죠? 단일 결합은 다 있고요. 근데 2중 결합이 3개 공명 구조에 퍼져 있잖아요. 따라서 루이스 다이그램 이렇게 그러면은 BF3에서 B와 F 사이 결합 차수는 1과 3분의 1이어야 돼. 다시 말하면은 단일 결합보다는 강한 결합이라는 거야. 만약에 루이스 다이그램 이렇게 그렸다는 거고. 근데 실험을 해보면은 BF3는 그렇게 강한 결합은 아니라는 거야. 단일 결합이라는 거야. 실험 결과랑 맞지가 않아. 그래서 BF3 루이스 다이그램 이렇게 하진 않아. 옥테트루를 만족하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그려요. BF3 루이스 다이그램 얘라고 불러. 얘는 옥테트루를 만족을 하지는 않아.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그린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설명을 해. 어떤 설명을 하냐면은 BF3하고 NH3를 반응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격렬하게 반응이 진행이 돼요. 격렬하게. 그래서 어떻게 결합이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결합이 형성이 된다. 나이트로전은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죠. 만약에 BF3 루이스 다이그램은 어떻게 그러냐면 이렇게. 자, 이 두 개가 왜 격렬하게 반응을 하느냐? 왜 격렬하게 반응? BF3가 루이스 다이그램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가 지금 모자른 상태죠? 전자가 두 개가 모자른 상태라는 거야. 그때 전자를 갖고 있는 나이트로젠이 다가오니까 바로 그냥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가서 결합이 반응이 격렬하게 진행이 된다. 얘가 왜 이렇게 반응이 격렬하게 진행이 되느냐? BF3에 지금 B가 전자가 모자른 상태라는 거죠. 왜 모자르냐? 루이스 다이그램이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응 실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더라도 BF3 루이스 다이그램은 이렇게 그려줍니다. 옥테트루를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제가 학기 초에도 얘기했지만 이 루이스 다이그램 그리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옥테트루를 만족한다고 해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험 결과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험 결과랑. 그래서 옥테트루를 만족하지 않더라도 얘가 루이스 다이그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분자도 데피니트하게 옥테트루를 만족하지 않죠.
6개가 결합하고 있잖아요. 벌써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최소한 12개 전에 갖고 있어야 돼.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밸런스 쉘 익스펜션이라고 부르고요. 또 뭐냐면은 8개 전자 이상의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때 8개 이상의 전자를 갖고 있는 원소, 예를 들면 여기 오면 설퍼죠. 이때는 무슨 오비탈을 갖고 있냐면 반드시 d 오비탈을 갖고 있어요. 이게 특징이야. 비어있는 d 오비탈이 있는 경우에만 요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d 오비탈이 있을 때. 왜냐면 비어있는 d 오비탈에 전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없다. 비어있는 d 오비탈이 없을 때는 이런 경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이게 중요해. 그래서 그 근거로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얘예요. 우리가 이제 SF6 말고 다음 시간에 이제 PF5 설명해 줄 거예요. PF5도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케이스. 이게 벌써 5개잖아요. 이 케이스도 요것에 해당해요. 질문은 그래서 이제 PF5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P하고 같은 족에 있는 원소 있고 나이트로전이 있거든요. 자, 이게 가능하다. 그럼 얘는 어떨 거냐가 질문하는 거죠. 얘가 가능하다 그러면 화학적인 감각에는 야, P하고 나이트로전은 같은 족에 있지 않냐. 그럼 얘가 가능하면 얘도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가능하지 않아. 얘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나이트로젠 5개의 플로리딘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직 4개하고만 결합을 해. 그럼 질문은 NF3는 가능하죠. NF3는 NH3랑 똑같기 때문에 얘는 가능하지만 얘는 불가능해. 그 질문은 아니 같은 족인데 얘는 왜 5개의 플로리딘을 갖고 있는데 얘는 못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걸로 설명해요. P오비탈은 뭐를 갖고 있죠? 포스포러스는 비어있는 D오비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분의 전자를 더 받아들일 수가 있는 상태예요. 반면에 나이트로젠은 비어있는 D오비탈이 없어. 그래서 여분의 전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는 존재하지 못하고 이렇게밖에 존재하지 못한다. 자, 아까 설퍼가 바로 이제 밸런스 익스펜션이 가능한 원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O3하고 뭐를 비교해 볼 거냐면은 NO3-를 비교해.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포스포러스나 설퍼는 비어있는 디오비탈이 있던 원소거든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은 밸런스 익스펜션이 가능해요. 반면에 나이트로젠은 어떻다고 그랬죠? 디오비탈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NO3하고 SO3하고 NO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NO3-의 루이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거든요. 얘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더 그릴 수가 있어요. 이중결합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 더 그릴 수가 있겠죠. 이중결합이 오른쪽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NO3-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세 개의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중결합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NO3-에서 N과 O 사이에 결합 차수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과 3분의 1 이렇게. 왜 3분의 1이죠? 이 돌아다니는 이중결합이 세 개의 공명구조에 공통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 차수가 1과 3분의 1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NO3-는 이렇게 그려요. 그러나 SO3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SO3 루이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자, SO3하고 NO3-는요 밸런스 일렉트론의 숫자가 같아요. 여기가 S고 나이트로전인 대신에 여기 전자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SO3나 NO3-나 밸런스 일렉트론 수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NO3 마이너스의 루이스 다이그램이 얘가 되니까 SO3도 여기다 그냥 S로만 바뀌면 되지 않냐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SO3는 이렇게 그러죠. 왜 그러느냐? 얘는 지금 옥텟트루를 만족하지 않죠, 그죠? 그럼에도 가능해. 왜 가능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S는 비어있는 d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여분의 전자를 더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루이스 다이그램이 가능하다. 반면에 나이트로전은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나이트로전은 비어있는 d 오비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밸런스 익스펜션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NO3-에서 N과 O 사이의 결합 차수는 1과 3분의 1이지만 SO3는 얼마가 될까 이거? 2차가 된다. 차수가 결합 차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NO3.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이제 NO. 그다음에 NO2. NO3는 방금 요 4개의 분자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자, NO3는 방금 했었죠. NO3 마이너스는 NO3 마이너스는 방금 했어요. 이거라고 그랬죠. NO3 마이너스 루이스 다이그램은 결합 차수가 얼마라고요? 1과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NO2 플러스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쉬워요. 왜 쉽냐면 NO2 플러스는 뭐랑 전자계수가 같냐면은 CO2랑 전자계수가 같아요. 그래서 CO2의 루이스 다이그램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CO2 루이스 다이그램 많이 그려봤죠?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 M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이렇게 그려줄 거라는 이렇게. CO2나 NO2 플러스는 똑같아요. 따라서 이 NO2 플러스에서 N과 O수의 결합 차수는 얼마냐면은 2차라고 2차. 그럼 내가 질문은 여기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과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NO2 플러스에서의 N과 O 사이의 결합하고 NO3 마이너스에서의 N과 O 사이의 결합 중에 어떤 게 더 강한 결합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NO2 플러스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루이스 다이그램 그러면 2차 결합이에요. 얘는 1과 3분의 1이기 때문에 뭐가 더 강한 결합이냐면 얘가 더 강한 결합이다. 자, 그 다음에 NO2 마이너스는 어떤 결합이냐면은 여기다 전자 두 개가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루이스 다이그램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요. 여기는 두 개의 공명 구조를 그려줘요. 얘는 뭐랑 전자계수가 같냐면요 O3랑 같아요. 얘는 CO2랑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O가 들어가 있는 공유물 있죠? 그걸 똑같이 그려줘.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NO2 마이너스의 루이스 다이그램은 O3 그렸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 옥션 하나 들어간 거 있죠? 아까 그럼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NO2에서는 결합 차수가 얼마가 되나요? 1번 2분의 1. 여기는 결합 차수가 얼마였었냐면은 2차였었죠. 여기는 1과 2분의 1. 아까 여기는 1과 3분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O2의 NO 결합, NO2 마이너스의 NO 결합, NO3 마이너스 NO 결합 중에 가장 결합이 강한 거 얘,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결합 세기를 물어볼 수가 있고 결합 길이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결합 길이. 근데 결합 길이는 뭐에 의존한 거죠? 결합이 커지면 어떻게 돼? 결합이 커지면 결합 길이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결합 길이가 짧을 거냐? NO2의 NO가 가장 짧을 거라는 거죠. 가장 긴 게 뭐냐? NO3 마이너스 NO가 가장 결합이 길 거야. 왜 그러냐?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보니까 얘가 가장 약한 결합이고 얘가 가장 강한 결합이기 때문에. 자, 이게 NO2 마이너스의 루이스 다이그램이에요. 마지막 하나 NO2의 루이스 다이그램을 그려요. 그럼 여기는 그 전자 하나를 빼줘야 되죠. NO2 마이너스는 이렇게 그리는데 NO2는 전자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를 빼야 돼. 어디에는 전자를 뺄 거냐 또 질문이지.
여기서 전자를 뺄 거냐, 여기서 전자를 뺄 거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어디에는 전자를 빼냐면 여기는 전자를 빼. 나이트로전을 나이트로전을 홀수로 만들어줘야 돼. 이것도 또 질문해야 되겠죠. 왜 여기서도 전자 뺄 수가 있는데 왜 꼭 나이트로전에 있는 전자를 빼느냐? 그 질문할 수가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실험 결과랑 비교해서 그래. 실험 결과. 무슨 실험 결과가 있냐면은 NO2하고 NO2를 반응시키잖아요. 그럼 N2O4가 만들어질 때 격렬하게 반응을 해. 근데 어떻게 결합이 형성이 되느냐? 여기 있는 나이트로전하고 여기 있는 나이트로전이 여기 있는 NO하고 여기 있는 NO가 쌍을 이루면서 격렬하게 반응을 하더라는 얘기야. NO2가 섞어놓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그냥 N2O4를 그냥 엄청나게 잘 반응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나이트로전이 지금 쌍을 이루지 못할 거의 레디칼이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만나게 되면 직방으로 서로 만나서 쌍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반응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해. N과 N 사이의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거야. N과 그게 실험 결과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루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이 어려워. 왜 그러냐면은 옥텟트루를 만족한다고 다가 아니야. 심지어 옥텟트루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실험 결과는 비교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 문제는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문제를 내냐 그러진 않아. 그냥 수업에 했던 내용에 있는 분자만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하지만 생판 처음 보는 문제는 루이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 왜냐면 실험 결과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 지금까지 그냥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렸잖아요. 다음 시간은 아마 1학년 때도 뵙겠지만 VSEPR이에요. 루이스 다이어그램 이용을 해서 분자의 모양을 한번 결정해 보자라는 것이 VSEPR이거든요. 그럼 분자 모양이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은 CO2 분자가 있거든요. SO2 분자가 있어요. CO2 분자가 있고 SO2 분자가 있는데 끓는 점을 비교해 보잖아요. 이게 얼마냐면 차이가 많이 나요. 얼핏 보기에는 뭐 비슷하잖아요. 그냥 카본이 설포로만 바뀌었는데 물리적인 성질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끓는 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우리가? 1학년 때 CO2는 선형 분자하고 SO2는 어떻게 되죠? 꺾어진 분자라고 설명하잖아요. 따라서 이건 무슨 분자죠? 이거는 무극성 분자다. 얘는 꺾어졌기 때문에 극성 분자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는 분자 사이 인력이 작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고, 극성 분자는 분자 사이 인력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끓는 점이 높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자의 모양이 분자의 성질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의 모양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우리가 이제 루이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VSEPR 이론을 이용해서 분자 모양을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VSEPR을 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양자화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